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깊고 푸른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봄송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나이테가 봄발바닥과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에 깃든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송나무를 신성시하며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봄송나무 앞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간절히 기원하였고 병이 돌면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봄송나무는 어김없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가 와서 마을의 곡식은 무르익었고 병마가 물러가자 사람들은 봄송나무의 신령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굳게 다졌습니다. 어느 해 임실 주변에 각지의 서전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임실 마을만은이 병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봄송나무의 신령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이는 다른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외지에서 온 한 무리가 임실 마을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봄송나무 일부를 얻어가 치료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봄송나무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외지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벼란간 그 전염병은 임실을 넘어서 주변 마을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현상을 봄송나무의 기적이라 부르며 임실의 신앙심을 더욱 굳히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임실 사람들에게 봄송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해마다 마을 축제가 열릴 때면 봄송나무 주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실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봄송나무를 숭배하며 그 나무가 지닌 신령한 기운을 채우려 합니다. 임실의 수호신 봄송나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의식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신앙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릉은 아름다운 해변과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경이로움이 깃든 도시입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민속 신앙이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하나, 하늘의 신비로운 여신과 바다의 용화. 이야기는 특히 강릉의 바다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랜 옛날 강릉에는 농사의 여신으로 숭배받던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은 날씨를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여신으로 아름답고 자애로웠습니다. 그녀는 계절을 조절하고 비와 바람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여 농사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강릉 농부들은 매년 풍년을 맞이하며 이를 해명의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용화, 청룡이라 불렸습니다. 청룡은 깊은 바다 속에서 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신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어부들에게 능경받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바람을 일으켜 바다의 파도를 크게 만들 수도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당시 강릉 사람들은 육산과 해양의 신들이 서로 협력하여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년 봄 육산과 해양의 경계인 해변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 신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성한 춤, 하늘과 바다의 만남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온 세상이 극심한 가뭄과 해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가뭄으로 인해 곡식이 자라지 못하였고 어부들은 잦은 해일로 인해 조업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꿈에서 신비로운 여신 해명을 만났습니다. 해명은 청년에게 말했다. 내가 용왕을 찾아가 전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늘과 바다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내가 나의 메시지를 청룡에게 전달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난 청년은 즉시 마을 어른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꿈속에서 일강한 인상과 불가사의한 힘에 누군가가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결정적인 모험을 떠나 용왕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항해하여 마침내 청룡이 머물고 있다는 바다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룡을 만나 해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룡은 강력함과 무기함을 지닌 존재로 처음에는 인간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끈질긴 설득과 신성한 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청룡은 바다의 균형을 되찾기로 결심했고 그리하여 다시 바다는 잠잠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릉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늘과 바다의 신들이 인간의 간청을 들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강릉 사람들은 하늘과 바다를 잇는 신성한 춤을 더욱 정성껏 준비하며 양쯔강에 흐르는 물길로부터 바람의 운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릉의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들과 신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강릉에서는 매년 이 전설을 기리며 축제를 열어 하늘과 바다의 신들의 은혜를 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안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높고 기괴 한 바위가 산 꼭대기에 우뚝 서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개도깨비 바위라 불리며 각종 신비한 이야기와 전설로 둘러싸여 있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위를 찾아가 제를 올리며 자신의 소원을 빌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바위 속에는 100년이 넘은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 도깨비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대가로 그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내어 풀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깨비를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주는 기회에 매료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주는 이 전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도깨비 바위로 향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며 이를 도깨비에게 빌고 싶었다. 바위에 도착한 주는 조심스럽게 바위 앞에 앉아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도깨비, 제발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잠시 후 바위 속에서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피어나더니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나 내가 내는 퀴즈를 푸는 것이 조건이다. 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를 위한 간절한 마음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가 내준 문제는 이렇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주는 그 질문에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답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했지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이 있었다.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주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바위 속의 도깨비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이내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며 말했다. 내 답은 기대 이상이었구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이 엿보인다. 약속대로 너의 어머니는 곧 회복될 것이다. 그날 이후 준의 어머니는 정말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다. 준이 도깨비 바위에서 돌아온 이후 마을 사람들도 그의 용기와 지혜로운 답변을 전해 듣고는 그를 칭찬했다. 많은 이들이 준을 따라 도깨비 바위를 찾았지만 준만큼의 진심 어린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무한의 도깨비 바위 전설은 더 널리 퍼지며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의 아름다운 마을 고흥에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이 고장은 풍요로운 어업과 비옥한 땅을 자랑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용왕제라 불리는 제사를 통해 바다의 신에게 감사히 뜻을 전하고 부모를 기원했다. 고흥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 보름에 용왕제를 열었다. 제를 준비하는 일은 마을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은 손을 보탰다. 어부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잡아 올렸고 농부들은 땅에서 갓 캔 채소와 과일을 준비했다. 제물을 마련하는 동안 마을의 여인들은 떡과 술을 빚었고 노인들은 제사의 모든 절차를 검토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했다. 용왕제가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사가 시작되었다. 풍악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연등이 빛을 발하는 가운데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 용왕께 올리는 충문을 읊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용왕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가슴 깊이 염원했다. 충문이 끝난 후 사람들은 바다로 나아가 부모를 기원하는 보살을 지냈다. 그때 바다 위로 신비로운 광채가 번쩍이더니 웅장한 용이 물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존재가 바다의 신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이 그린 정성과 재물에 기쁘신 나머지 용왕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용은 고흥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며 바다에서 오래도록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전수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소중히 여기며 가르침에 감사했다. 제사를 마친 뒤 용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자취는 바닷물결에 녹아 사라졌다. 그 후로 고흥의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고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하며 매해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고흥 지역의 전통으로 여전히 남아 오늘날에도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공주에는 바람귀신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다고 전해진다. 바람귀신은 갑작스러운 폭풍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공포를 안겨주곤 했다. 하지만 공주 사람들은 바람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로 인한 이득을 얻기도 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여름 농작물들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해에도 풍족한 수확을 기대하며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거센 바람과 함께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공주의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날씨가 바람귀신의 장난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마을의 원로들은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주의 마을에는 바람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를 달래는 전통이 있었다. 그들은 마을 중심에 있는 넓은 광장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마을의 여인들은 그들에게 내려오는 구전설화를 통해 배운 바람귀신의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제삿날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광장에 쌓아두고 바람귀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마련했다. 이웃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 공주로 모여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을의 제사장이 나서서 바람귀신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올리며 제사를 시작했다. 제사가 진행되는 내내 바람은 잠잠해졌고 먹구름 또한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여인들의 춤과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애초에 강하던 바람은 희미하게 두드리고 평화로운 바람으로 변했다. 바람 귀신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였음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사가 끝나고 바람이 완전히 잠잠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 이 축제는 바람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후로 공주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사를 올리고 바람 귀신과의 화합을 기억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바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았고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윤택해져갔다. 이렇게 바람 귀신과 공주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지역의 오랜 민속 신앙으로 남아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기억은 이어져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날에는 사람들은 옛 조상들의 방식대로 바람 귀신을 기리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한다.